8월 30일 당사는 창고 건물에 대해 신축을 결정하고 철거 용역을 주식회사 부셔버림에 의뢰하였으며 철거 비용은 9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 영수증을 받다. 창고 건물 취득 원가는 7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560만원, 단기 감가상각비와 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 신규 거래처 1001번에 거래처 등록까지 시키고 있죠. 그럼 철거비가 지금 아래 영수증 받았는데 60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 자, 우리가 사용 중이던 건물은 취득원가가 7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60만원이에요. 그럼 이 창고 건물의 철거 전 장부가액이 얼마였죠? 700에 사서 560 달았으면 140만원이었죠. 그럼 140만원짜리 건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없애버리면서 지금 손해본 돈이 140이죠. 그럼 이건 계정 과목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 이걸 없애면서 지금 60만원이 더 들었잖아요. 철거비가. 그럼 이 60만원도 우리는 이 건물을 없애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돈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합쳐서 건물 장부 가격 140만원과 철거비 60만원까지 해서 200만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근데 지금 이 돈은 오늘 8월 30일 날 안 주고 9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를 해둘 거예요. 그럼 분개를 하면, 자,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자, 제가 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분개를 하게 되면 순서를 좀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자, 대변에 먼저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쓰고 취득 원가를, 자, 이걸 첫 번째로 쓰자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변에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데 이 건물의 차감 계정인 다음 번호로 해서 560만원을 써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왜 이 순서 하라는지는 메인 매출 전표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이 느끼실 거니까 일단 이 순서대로 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그리고 팔았다면 이제 차변에 돈 받을 건데 판 게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건데, 그럼 이대로만 없앴으면 140만원 손해인데 대변에 돈이 더 나가죠. 그럼 그 돈은 우리 9월 10일 날 미래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고, 부셔버림이라는 회사에 우리는 60만원을 지급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물의 장부가액과 우리 철거 비용까지 합쳐서 200만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게 되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사용 중이던 건물의 철거비는 사용 중이던 건물을 없애면서 지우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8월 31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중간연합세 84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다. 뭐 이 분계는 간단하죠.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840만원이 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게 중간연합세금이죠. 세액이죠. 그리고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자산 처리하래요. 그러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럼 49번 문제를 저하고 같이 입력을 할게요. 자, 이러면 컴퓨터하고, 자, 거래처 등록하는 거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대변에 우리는 건물을 먼저 지워주고 금액 7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찾을 거면 건물이라고 적혀 있는 짝지를 선택하셔도 되고, 지금 오른쪽에 건물이라고 적혀 있죠. 아니면 건물 먼저 썼으니까 이 번호 다음 번호가 203번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음 번호를 그냥 바로 아래 쓰셔도 돼요. 그렇죠? 같은 번호죠. 그러면 자,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56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돈이 더 나가게 되죠. 대변에 미지급금인데,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래처 등록 가서 등록하는 게 있고, 자,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그냥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등록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여기 거래처 코드 번호 쓰는 곳에서 우리 우측에 엔터 키 위에 보면 플러스 키가 있죠. 그 플러스 키를 누르면 공이 5개가 붙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공을 5개를 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사 이름을 쓰는 거예요. 주식회사 부셔버림. 엔터 막 치면 안 돼요. 주식회사 부셔버림이라고 해서 엔터 한 번만 치시면 팝업 창이 뜨는데, 자, 제가 엔터를 막 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래처 코드를 그냥 엔터 쳐버리고 106번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우고 거래처 등록 가서 지우고 휴지통 비우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일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막 엔터 쳐서 그냥 나가버리면 안 돼요. 그럼 문제에서 코드 번호를 1001번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1001번이다 라고 거래처 코드를 바꿔주고, 그리고 지금 영수증에 상대방 정보가 있죠. 그럼 더 입력할 거면 여기 아래에 수정 버튼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하단 쪽에 입력할 수 있도록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영수증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고, 자, 대표자는 임철거, 업대 종목 없으니까 뛰어넘고, 주소는 노량진로 26길 57-6.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아래쪽에 거래처 등록을 여기에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방금처럼 플러스 키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 자, 우리 부셔버림 있는 여기 앞에 거래처 코드 쓰는 곳에서 F2번 한번 눌러보세요. F2번 누르면 거래처 도움이 있죠. 여기에서 아래 F3번 신규 등록 눌러서 거래처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부셔버림 여기에 줘야 되는 돈이 60만 원이다 라고 쓰면 우리 위쪽에 대차 차익이 200만 원 손해다라고 나오죠. 이 금액만큼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200만 원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8월 30일자가 끝났고, 자, 다음 8월 31일자는 간단하죠. 상납세금 840만 원, 대변의 보통 예금으로 840만 원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좌우 같이 기본 분계를 50개 정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분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계정 과목 설명할 때 이럴 때 이 계정 과목 선택해라, 뭐 금액 얼마 쓰라 계속 말했던 거 쌓여갔던 거 있죠.
그 어떤 거 조회해서 걔부터 끌어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붕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건 이론 문제를 풀려고 설명했던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실기할 때 붕괴할 때 쓰려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붕괴든 아니면 제가 금요일에 숙제 내려드렸던 우리 붕괴 뒤쪽 있죠. 그걸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개정 과목이 내가 안 떠오르거나 금액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앞쪽에 그 붕괴했던 그 이론적으로 개정 과목 설명했던 위치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 아마 전에 제가 막 떠들어놨던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그 위치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해 안 가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설명드릴 거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회계 1급은 붕괴만 잘하면 합격인데 반대로 말하면 붕괴 못하면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이제 지금 저하고 같이 부가가치세를 할 건데 부가가치세 개념 잡고 몇 가지 한 후에 그 다음 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거예요. 결국은 또 붕괴할 거예요. 붕괴할 건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위에만 설정 잡고 밑에는 부가가치세가 섞여서 또 이 붕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붕괴가 안 되면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는 붕괴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하고는 자, 우리 교재 332페이지로 갑시다. 교재 332페이지. 오늘은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서만 정립을 잡고 갈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람들 표현할 때 뭐 부가세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를 VAT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럼 VAT가 Value Added의 약자예요. 그럼 Value Added가 한국말로 부가가치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부가가치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여러분한테 누가 너 부가가치 창출했어 이런 말 해요? 너 이만큼 남겼어. 마진이 얼마네? 이런 표현은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부가가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냥 콩글리시로 말하면 마진세예요. 한국말로 그냥 콩글리시로 바꾸면. 근데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가 세율이 몇 퍼센트죠? 10%죠? 근데 뭐의 10%예요? 물건 가격이 10%죠? 근데 왜 이름은 마진의 10%라고 썼을까? 지금 이게 세법 이름은 부가가치 마진의 10%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건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바꾸셔야 되는 게 자, 이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기는 마진의 10%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형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 10%는 맞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남기면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낼 거예요. 세무서에. 내가 1억을 남기면 1,000만 원을 낼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게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보면 자,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예요. 자, 제가 오른쪽에 쓰는 건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비교할 수 있는 게 지방세가 있어요. 자, 국세하고 지방세의 차이는 국세는 징수권자가
국가란 이야기예요.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지방세는 징수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말하면 여러분이 세금 냈는데 이걸 세무서에 내면 국세를 낸 거예요. 근데 어디 구청에 내면 지방세를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세 뭐 이런 거 하면 다 세금이라 그러는데 아래쪽 적혀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살고 있는 곳에 구청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지방세를 납부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는 우리 국세예요. 국세. 국가가 징수권자인 거고, 그리고 특징이 보통세예요. 자, 보통세라는 건 비교할 수 있는 게 목적세라는 게 있는데, 자, 보통세와 목적세를 이제 보면, 목적세라는 건 우리 교육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처럼 어디에 쓰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징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세는 우리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공무원들의 급여나 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거고, 농어촌 특별세는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우리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걷는 건데, 이 부가가치세는 이 세금을 일단 걷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회의원 아저씨도 월급도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고, 우리 집 앞에 도로 닦고 하는 것도 이 세금 편성을 해서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형태예요. 간접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직접세인데, 자, 간접세라는 이 말은 뜻이 우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직접세는 당연히 반대로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불러요. 자,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다는 건, 자,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사 마셨어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커피를 마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수증 받아보면 커피 가격이 5,000원 아니죠. 커피 가격은 4,000 얼마고 우리 부가가치세가 또 나머지 뭐 4,500원 돈이 붙어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를 빼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5,000원을 다 주고 샀다는 건 그 부가가치세 400 얼마를 내가 부담한 거죠. 그럼 그 부담한 내가 담세자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안 내고 그 커피 가게 사장님한테 줬잖아요. 그럼 커피 가게 사장님이 그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자기는 4,500원 동안 자기 돈이에요. 그럼 그 400 얼마는 받아서 세무서에 그 사장님이 납부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세무서에 납부하니까 그 커피 가게 사장님이 납세자가 될 거예요. 그럼 부담은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건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이게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게 간접세 형태인 거예요. 대한민국 그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대다수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강해요. 조세 저항이라는 건 세금 안 내려는 습성이. 왜냐하면 국가가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활용했던 사례가 아시아 지역은 없어요. 유럽은 그런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소득세 70% 내는데 국민이 거부감이 전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훨씬 못 미치지만 거부감이 엄청 큰 것처럼 그 국민을 위해 쓴 느낌이 없기 때문에, 간접세 제도를 쓰면은 세금을 내는 느낌이 둔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커피 사면서 부가가치세 얼마 냈네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는 걸 한번 시행하다가 사람들이 워낙 안 내려고 사업자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우리나라 포기했죠. 그래서 다시 그냥 밥값은 6,000원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직접세는 우리가 뭐 미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보게 돼 소득세라든지 개인이 돈 번 거 혹은 법인세라든지 이런 건 세금 내는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직접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직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세금은, 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뭐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가 죽음이고
또 하나가 세금이죠. 자,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 벤자민 클린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제가 조세장이 큰 국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만 생각하지 세금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피할 수 없도록 이중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세금은 소비 단계에 일어나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소득 단계에 일어나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요. 월급 받으면 소득 단계에서 세금 떼이고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세금 안 낼까봐 그 돈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세금 떼고 주고, 그 세금은 지급하는 사람한테 납부하라는 게 원천징수 제도의 취지예요. 그럼 소득세를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돈 안 벌면 돼요. 이건 소득이 있어야지만 내는 세금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돈을 세금 떼고 돈을 벌었죠. 그럼 월급 받았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예쁜 옷도 사 입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돈을 쓰면 세금이 또 부과돼요. 근데 이 세금을 내기 싫죠? 그러면 돈 안 쓰면 돼요. 그럼 돈을 안 쓰면 보유세가 나올 거예요. 재산세 같은 거. 이게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벌 때와 걔를 보유할 때나 썼을 때의 세금을 2번 정도는 거치도록 우리나라도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 하기 전까지는 크게 거부감이 없었다가 이렇게 많이 여러 단계에 거쳐서 내 하면 괜히 또 싫어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형태예요. 그럼 소비를 해야지만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소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걸 팔려고 사오는 사람들 있죠. 팔려고 사오는 사업자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오로지 한 사람, 이 물건을 소비해서 쓰는 사람만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에 있는 우리 공장에서 만들면 도매상이 사가고 소매상이 사서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쓰면 그 사이 단계에 있는 공장이든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그 누구든 간에 부가가치세는 단 1원도 부담 안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그냥 우리처럼 쓰는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부가가치세를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적혀있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의미가, 우리 책에는 괜히 나중에 보시면 여기 말고 다른 데 책 같은 거 보시면 우리 아래도 뭐 쓸데없이 우리한테 뭐 투자 지출이니 뭐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 사업자들이 부담 안 하도록 전부 다 그걸 보전해 줄 거예요. 자, 또 우리 부가가치세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일반 소비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일반 소비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개별 소비세예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개별 소비세를 무진장 내고 싶어하는 현실이죠. 그죠? 우리 개별 소비세가 그 과거 옛날에 사치세라고 부르던 특별 소비세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름이 바뀌어서 개별 소비세인데, 자, 얘 둘이를 왜 비교를 시키냐면, 개별 소비세는 세법법전에 이러이러한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라고 세금 부과할 항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에 명품백, 명품 구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적혀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있죠. 그런 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세법법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안 되는 면세 항목이라는 걸 적어 놓고 거기에 적혀 있는 항목이 아니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래. 반대로 일반 소비세라는 건 우리 예외 항목인 면세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과라는 게 일반 소비세예요. 그래서 면세 항목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렇게 안 많으니까 면세 항목 볼 때 저와 같이 항목들을 좀 둘러볼 거예요. 그러면 그 항목에서 같이 봤던 게 아니면 전부 다 과세품이 될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그 이유가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의 다단계 거래세는 이따 보고, 자, 우리 다음 특징이 물세예요. 물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인세인데, 자, 물세라는 건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의 10%예요. 누가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사는지 이재용이 사는지 이런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는 누가 사는지 얼마나 버는 사람이 사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이 될 건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세율. 우리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라고 했죠? 10%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물건 가격에 그냥 10%가 붙는 방식인데, 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누진세율 제도예요. 누진세율 제도. 누진세율 제도, 뭐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가지고 보면 소득세가 우리 6%, 15%, 24%, 35%, 뭐 38%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42%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구간에 들어가는 돈을 벌어요. 그러면 내가 번 돈 전부 다의 24%가 아니고 1200만 원까지는 6%를 계산하고, 1200을 넘어간 돈에 대해서 15%를 계산하고, 그걸 넘어간 부분만 24% 계산해 가는 방식이 누진과세 제도예요. 우리가 전부 다 24%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낮은 게 더 좋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경계선이면 앞 놓는 것보다 낮은 게 세금을 작게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넘어가는 구간만 올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이 구간에 있어요. 이 구간에.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4,800인데 이 4,800이 연봉으로 다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1억이에요. 그럼 거의 이 정도 선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뺄 거 다 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한 7, 8천 대 되는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1억 벌면 이 구간이 좀 살짝 거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 증세한다고 위에 42% 만들고 있을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 누군지 궁금해요. 1년에 3억을 벌어요. 실제로 보면 한 5억 버는 사람이에요. 난 걔는 세금 더 내도 될 것 같아. 3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3억 5천 벌었어요. 그럼 5천만 원만 42%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증세라고 뭐라 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런 사람은 내 주위에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참 신기하게 위쪽 구간만 느리고 여기는 옛날부터 그대로인데 계속 증세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가 봐. 그죠? 저는 평생 이 위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저와 같이 이 구간 안에서 같이 살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자, 그럼 지금 얘는 누진세 제도가 잘 느낌이 안 오시면 로또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또가 세금이 3억을 기준으로 3억 이하는 세금이 20%고 지방소득세 빼고 3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예요. 그럼 4억에 당첨이 되면 3억까지는 20%. 그럼 3억 넘어간 부분이 1억이죠. 그럼 그 1억만 30% 이런 방식이 누진세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이 버는 사람이 그냥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많이 번 구간이에요. 저도 35% 세금 내보면 좋겠어요. 이 구간에 좀 넘어가서. 그럼 얼마나 따뜻하겠어. 그죠? 이게 우리 누진세율 제도예요. 그럼 우리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도 전에 그 황변한 아저씨였나? 그 아저씨가 법인세 높인다고 욕하다가 갑자기 싹 들어갔죠. 그럼 옛날에 그 아저씨가 막 욕하다가 갑자기 그 말이 싹 들어간 이유가
10% 20%인데 22% 구간을 만들었을 때 법인세가 세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데 느린다고 욕했는데 그 22%를 맞는 구간이 1년에 2천억 이상 버는 위치였어요. 중소기업들도 관심이 아무도 없었어요.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2천억이었어요. 그런 순간 국민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감흥이 없는 거야. 좀 많이 우리나라는 기부를 안 하잖아, 대기업이.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그럼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는 방식이죠.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그냥 물건 가격의 10%인데, 자, 우리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형평성이라는 건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 많이 해야 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100만 원짜리 TV를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TV 판매하시는 분이 부가가치세 별도래. 그러면 저는 못 사겠죠. 한 달 더 모아서 와야 돼요. 엄청 부담되죠. 근데 이재용이가 와서 100만 원짜리 TV 하나 사려고 했는데 걔는 100만 원짜리 안 쓰겠지만 그럼 100만 원짜리 TV 살려 했는데 부가세 별도래. 걔는 부담되나요? 그럼 부담 능력 없는 저는 부담률이 엄청 크고 걔는 부담률이 엄청 작게 되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재용하고 제하고를 따지지 않고 물건을 따지고 사람을 따지지 않고 세율이 10%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역진성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 때문에 역진성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역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라는 건 지금 이것 때문에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부담이 큰 거야. 그런 걸 제거해 주려고 우리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완화시키려고 면세 제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면세 항목을 보면 이 부담이 없애주려고 하는 게 기초생활필수품, 우리 수돗물이라든지 뭐 그런 거예요. 의료보건용료, 우리 병원 가는 게 부가세가 부담되면 안 되겠죠. 그런 식이 우리 이 특징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를 조금 보면, 자, 먼저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면 우리는 부가가치가 나오게 되겠죠. 내가 남긴 돈, 부가가치는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그럼 내가 판 금액이 100원인데 사온 금액이 600원이라면 나는 400원을 부가가치 마진을 남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럼 얘를 공식으로 보면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을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부가가치세가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럼 매출 가격이 1,000원인데 매입 가격이 600원이고 그럼 400원에 10%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4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는 전 단계에 발생한 매입 가격을 지금 판매한 가격에서 빼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공식을 괄호를 풀어 볼게요. 괄호를 푸는 건 여기 곱하기 있으니까 여기에 곱해주고 여기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매출 가격에 세율을 곱한 거에 매입 가격에 세율을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같은 공식인 거죠. 그죠? 그럼 매출 가격 100원에 1000원에 10% 하고 매입 가격 600원에 10% 한 거.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1000원에 10% 한 이 세금을 우리는 매출 세액이라고 표현할 거고 얘가 100원이 될 거고 매입 가격에 세율 10% 곱한 걸 매입 세액이라고 하고 얘가 6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얘가 40원이 되게 되죠. 지금 제가 같은 공식 가지고 그냥 괄호 풀고 이름만 붙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이 공식을 가지고 보면 지금 위쪽에서는 거래한 가격에서 빼줬는데 이번에는 세액에서 세액을 뺐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방식을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얘가 전단계의 세액공제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똑같아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이든 모든 세금이든 과세관청이 자기들의 업무를 간소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율은 10%라 그랬죠. 자, 우리 수요일날 저와 같이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 세율, 부가가치 세율은 10%만이 아니고 0%도 써요. 그럼 10%와 0%를 쓰는데 위의 방식대로 하면 제출하는 자료가 두 개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업무가 중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여기에 사업자가 직접 10%나 0%를 자기가 직접 계산해서 산출해서 가지고 오는 게 증빙서류만 제출하면서 가지고 오는 게 과세관청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선택하고 있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시험에 글자가 나오면 얘는 오답 지문의 키워드예요. 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지. 세액.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쉬워요. 학문적으로 갈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부가가치를 얼마 창출했는지 따져가는 게 좋은데 우리는 실무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실무적으로는 세액에서 세액을 빼는데 이 매출세액은 무조건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이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세액만 빼줄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세법법전에 적혀있는 유일한 법적 증빙이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확인되는 세금만 빼줄 거예요. 그게 확인되지 않는 거는 빼주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 받으면 다 가지고 오라는 거고 얘는 너가 줬다는 증빙을 가지고 오면 빼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 대한 거는 제가 수요일 날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거니까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방금 제가 적었던 이 글자가 333페이지에 있죠. 지금 이게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다단계 거래세라는 거하고 우리 부가가치세의 흐름도는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할 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제가 가급적이면 수요일 안에 끝내고 금요일날 매일 매출 전표를 할 생각이 제 계획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떠들어야 돼요. 수요일날 힘들 거란 이야기예요. 계속 3시간 동안 제가 부가가치세 개념을 설명할 건데 초반은 개념이고 뒤에는 실기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실기에 또 금액을 써야 되고 날짜 써야 되는 게 또 우리 증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인데 고생 많으셨고 저희 수요일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